있죠. 적용 대상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 있고요. 대지가 있고 공작물 등등 있는데 먼저 건축물의 뜻을 좀 봅시다. 417페 보면 이 건축물의 뜻은 좀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정착은 고정되어 있고 고차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하는 시설물 하는데 우리 힘이 가해지면 이 공작물이 합니다. 그런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데요. 그때 지붕과 가짜가 중요해요. 지붕이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에 정착해 있는 기둥이 있다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는 공작물 불가해요. 공작물이 인공을 가해 제작하는 시설물 불가하단 말이에요. 이게 건축물이라면 지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붕.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으면 또 지붕하고 그 기둥하고 벽이 있어도 오케이? 그래 지붕과 기둥 벽이 있어도 건축이 된다. 그래 지붕이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과로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과란 말이 키포인트예요. 과.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붙어있는 시설물들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건축물에 붙어있다 이게 부속되어 있다, 딸려 있다 그 말인데 붙어있는 담장도, 대문도 건축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하에 땅속입니다. 또 고가, 기둥 세워가지고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세워놨다. 그러면 이것도 고가에 창고, 차고, 공영장, 사무소, 지하에 그런 것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이면 건축 생활 때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1조부터 건축법의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가 중요합니다. 2번이 그거거든. 2번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중요표에서 머리에다 복사해버리세요. 이것은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그걸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법 적용 제해 건축물 이렇게도 표현해. 건축법 적용 제해 되는 건축물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같은 말로 이해하십시오. 그래 5개는 머리에다 복사해버려야 돼요. 이것이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뭐가 있느냐? 그 종류를 저기 423표 볼까요? 423표 보면 건축물로 용도 분류해가지고 나오잖아요. 1. 단독주택 줄 거 보고 넘어서 보면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5. 그 운하및 집배시설 종교시설 8번 6번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29번까지 쭉 나가잖아요. 이 29번의 야영장시설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이걸 우리는 건축법에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 그래요. 그런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다 적용받고 건축법에 따라 규제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5개 있었잖아요. 5개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양자택일에서 하나는 머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 그 종류를 싹 머리에다 암기하든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5개를 암기하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제 생각은 5개를 암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암기하고 싶어요? 통째로 다 외워버릴 거예요? 5개 빼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워서 쉬고 좀 묶이죠.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5개 안 보고도 머리다 복사해버려야 돼요. 첫째, 어떤 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느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대표로 문화재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저 숭례문, 남대문 이런 것이거든요. 국보 1호.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남대문이 숭례문이 서울시대가 불타가지고 없어졌는데 다시 재건했잖아요. 재건할 때 건축법들에 의해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았겠어?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1조부터 끝조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거예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임시로 지정되어 있는 가정문화재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재 법에 따라 건축하고 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철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설, 철도사 협력 급속 급유 급단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쭉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옮기기 쉬운 것,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이다 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는데 그 하천구역에다가 물을 빼고 담는 그 시설을 만들거든요. 이걸 수문 조작실이라고 그래. 이걸 또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5가지는요. 여러 번 쓰고 복사해서 머리에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이 건축법은 편할 거예요. 아주 암기싸움이 암기싸움 결국은. 시험에 나올 것들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머리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저 공작물 있지 않습니까?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건축물이 아닌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 있다. 우리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것들 공작물. 공작물 하면 밑에 있는 것 다 공작물이에요. 옹벽, 담장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붕 없는 것이거든. 이걸 공작물이라고 그래. 공작물은 이걸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축조. 뭐라고 한다고요? 축조. 만들조. 네? 옹벽 만들었다. 만들조. 쌓아서 만들었다. 이걸 축조. 그래 축조하게 될 때요. 규제받는 경우가 있어. 건축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규모를 이 규모에 해당하자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자유자재로 축조하면 돼요. 근데 이 규모 넘는다, 이하다 그럴 때는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에 적용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리 축조 신고서 내라. 이렇게 신고서 내라. 신고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미리 신고서 내라 이런 게 나와요.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그래 이런 신고 대상입니다. 이 공작물은요. 허가 대상이 없어요. 축조할 때 허가 대상 없고 축조 신고 대상만 있어. 제목에다 써봐. 제목 밑에 제목에다 쭉 봐요. 공작물 옆에다 축조라만 쓰고 축조 신고 대상. 신고처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겠죠. 수험생이라면. 신고할 때 어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공인주사가 몰라요. 그러면 속 터져버리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개사 딴지한데 중개사 딴지한데 의뢰인들은 담장을 축조하려고 하는데요. 중개사님이 땅 사가지고 담장을 축조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 안 받아요. 그런 거 없었는데 건축법에 그럼 속 터지죠. 속 터져. 그런 거 뭐 있어요? 물어본다다가 중개사가 돼가지고. 건축법 그런 거 없는데 안 돼. 그래 담장이라든가 옹벽을 축조할 때는 2m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2m까지 축조할 때는 그냥 자유자재로 축조해도 됩니다.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 이해 하나만 하세요. 다른 까지 하려면 또 이러면 머리 아프니까. 너무 많이 해도 요거더냐. 요것이잖아요. 많이 왜 그 싸게 해버리냐. 하나만 딱. 옹벽하고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하는가? 2m. 여러분 키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2m 넘으시면 없을 거예요. 키. 아무리 키가 커도. 저도 2m 약간 못 되거든요. 그래서 2m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2m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2m 넘게 축조하면 우리가 가다가 또 이게 무너져도 잘 몰라요. 우리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담장 같은 데서 무너져. 그때 안전을 위해서 야 2m 넘게 축조할 때는 꼭 신고해라 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2m 이하까지는 자유자재로 축조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옹벽하고 담장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미터다고요? 2m. 2m.
하나만 딱 봐두시고 이번 코스에서 옹벽하고 담장은 몇 미터 이하까지는 자유자재로 그냥 축조하면 되냐? 2미터까지만. 2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만 그때는 미리 축조 신고해야 된다. 이거. 그중 하나 봐두시고 통과. 오른쪽 넘어오셔서 419페이지 대지가 나와 있죠. 대지의 의의를 봅시다. 1번만 봅시다. 이 대지 건축법상 대지하고 건축법상 대지는 달라요. 뜻이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비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의 뜻을 공부했는데 그 정비법에 나오는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그랬죠. 근데 이 건축법상 대지는 달라요. 이 대지라고 하는 하나의 대지를 말해. 한 개의 대지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확정되어야 이 하나의 대지가 확정되어야 이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도 적용해서 건축 면적도 확보하고 용적을 적용해서 연면적도 확보할 수 있거든. 이때 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바로 뜻이 나와 있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그 뜻 중에 무슨 법이냐? 법도 알아두세요. 법도. 공간 정보입니까? 건축법입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필지 뜻이 그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법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간 정보의 구축 관련한 법률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안 한가요? 그거 배운 적 없나요? 아직? 없어요? 제 생각 배울 것 같은데. 이상하다. 배우지 않는다고. 배울 것 같은데 지금 진도가 그거 아직 안 들어왔을까? 공간, 저 공시법 보면 부동산 공시법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공시법 책이 그거거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놓고 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직?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안 할 수 있을까? 거기는 부동산 등기법도 있고 이 법도 있어요. 공간 정보 구축 진도사 아직 안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법에 보면 필지 뜻이 규정되어 있고 지목의 종류도 싹 규정되어 있어요. 지목은 공부했나요? 지목 뭐 전이다 답이다 이런 거 전답 가수 했어요? 그러면 했구만요. 그 법을 공부했구만. 지목을 공부했다면 그 법에 나오거든. 그 법에 지목 종류. 그럼 그 법 공부하고 계시면 그 법을 공부하다면 용어의 뜻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필지의 뜻도 나와요. 필지랑 이런 것이다. 그때 필지는 한 필지란 말이에요. 한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해. 그래 이 우리 지적도라든가 임야들을 보면 산은 임야도 일반적인 토지는 지적도에 딱딱 필지의 경계가 구역되어 있어요. 한 필지 땅이 크게 딱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한 필지 그래 이해돼요? 그래 필지 뜻은 알겠죠? 필지 이렇게 뭐 저게 토지가 있다 그러면 지적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필지에 뭐 이렇게 101번지 102번지 뭐 103번지 이게 딱딱 필지가 구역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 필지란 말이에요. 한 필지 할 때 일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필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한 필지 사가지고 이거 1000년부터면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아서 여기다가 건필도 적용하고 용도를 적용해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 원칙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그 말이에요. 대지란 대지 앞에는 일이 숨어 있어요. 한 개의 대지란 그 말이에요. 한 개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약자로 공간 정보법이라고 해서 공간 정보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를 하나 대리한다 이렇게. 한 필지하고 곧 하나 대지해야 된다. 그러나 외주로 대통령의 건축법 시행령을 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6개가 나와요. 6개. 그리고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5개 나와요. 그것도 있다가 중요해. 그래 외주로 이렇게 2필지를 합해서 3필지를 합해서 이렇게 사업해서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 필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필지가 있다면 한 필지 일부만 바로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에 또 2필지 일부를 합해서 하나의 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두 필지, 세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일부, 그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일단 봐두세요. 밑에 그 내용이 2번, 3번 나오는데 이번 코스에서 그거 안 보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그 다른 법을 좀 많이 공부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넘어가면 422페이지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간단하게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없다. 있다를 없다로 나왔을게요. 반대로.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온다고 했죠. 공법은 있다를 없다로 나와요. 아까 그 있다 중에 없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틀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22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잖아요. 적용 대상 행위가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고 그냥 건축이 있다, 대손이 있다, 용도 변경 이런 게 나오는데 건축의 뜻이 뭐냐, 대손이 뭐냐,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박스 안에 보면은 건축 뜻이 나오고 2번 대손 뜻이 나오고 오른쪽 용도 변경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꼭 시험에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 나와요. 건축법에서 7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어마어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중업해가지고 달달달 해버려야 돼. 내용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면 점수 주는 거예요. 출전이. 1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점수 받아서 합격하세요. 그 말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틀려버리면 사함단이단 말이에요. 제일로 쉬운 건데. 제일로 쉬워.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엄청 파고들어가고. 그치? 이미 기초과정 때도 다 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접하신 분들 쉬울 거지만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이란 뜻하고 대손하고 용도면 달라요. 그래서 건축에는 대손과 용도 변경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부터 하셔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크게 보셔. 오른쪽까지 제목. 건축이 있고 대손 있고 용도 변경 있잖아요. 제목 보니까. 시험에서 대손은 건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린다. 용도 변경도 건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려요. 별개. 그러면 건축 뭐냐? 그러면 건축은 5가지 행위를 말해요. 5가지를 이제 기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건축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 나와있죠. 건축할 때 건은 한자로 뭐냐면은 세울 건이요. 축은 축조하다 이거죠. 축조 세우는 것이 건축. 그러면 건축 행위는 철거 행위는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 철거 행위는. 철거는 부시는 건데 건축에 들어가지 않겠죠. 철거 행위도 건축에 해당한다 그럼 틀리겠죠. 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인가요? 이전인가요? 이제 그것도 눈여보셔야 되는데 이전하는 행위다. 이축하면 틀리겠어요. 이천은 이축은 아니에요.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5가지 행위를 5가지를 건축행위라고 그래요. 이 5가지 아니면 건축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5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되겠어요. 처음으로 공부하시면 들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행위지. 이축은 아니다. 이축이란 말은 안 들어가요. 시험에서 신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이게 함정이다 하나. 체크했나요? 이전에다 똥함 쳤고 이축 써서 X 쳤다면 그분은 합격할 것이고 안 쓰고 뭐 하고 있으면 그따 써놓으세요. 나는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만 써놓고 넘어가요.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신 것 같은가. 강조하면 딱딱 체크해서 해야 하는데 아 이전이 이축으로 바뀌구나 이렇게 시험해서 그러면 틀리구나. 수업 시간에 할 일이 그거예요. 그 복습할 때 이제 그것만 딱 체크하면 다 이축 이거 X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시험공으로 두 번째 신축 뜻, 증축 뜻, 개축 뜻 이제 뜻이 중요해. 이제 각자 뜻이 뭐냐 이거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박스는 아무튼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잘 알아주십시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뜻이 뭐냐. 자, 먼저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보겠는데 이전하면 옮기리 한자로 전, 구를 전. 그래 옮기고 굴려서 세우는 거죠. 이게 세울 거니 건축이니까. 옮겨 굴려서 세우는데 이때 자 어떻게 해야 이전을 하느냐.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옮겨 굴려서 세울 때에 바로 기존에 건축물에 있었던 그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 같은 대지. 만약 다른 데로 가버렸다. 저걸 옮겨 굴려서 세우는데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렸다.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러면 일단 이전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고 이전이 되려면 그 건축물이 있는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옮겨야 돼.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위치만 옮기는 거 위치.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이때 위치를 옮길 때에 이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있을 건데 주요 구조는 아까 4개 바보 지주를 말했잖아요.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돼.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위치만 옮기는 거 위치만. 위치만 옮기는 것을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대. 같은 대지에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겨야 된다. 위치를. 그래야 이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버렸다 그러면 절대 이전이 될 수 없어. 나대로 가면은 신축이라고. 그리고 바로 기존에 어떤 건축물을 썼는데 그래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이건 증축이라는데 아무튼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아니다. 예? 이전이 되려면 두 가지 건을 중요해.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 옮길 때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된다. 이 정도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때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묻지 마시고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꼭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옮겨요? 이걸 물어봐요. 제가 강의하면서 한 5번 들었을걸. 그분들 합격 못했어요. 왜? 쓸모없는 것까지 생각했거든.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물어보거든. 두 가지 요건. 같은 대지에서 바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옮긴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끝나요. 여기서. 더 이상 생각 복잡하면 안 돼 이제. 근데 꼭 물어봐요. 어떻게 옮기냐고 이것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기계로 옮기지. 자,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래, 그거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알 것은 두 가지. 같은 대지, 주요 구조물 해체하지 않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을 보겠습니다. 증축을 먼저 보겠어요. 증축은 늘리다, 이게 한자로 보면 늘리다 증이거든. 늘리는 거. 늘리는 것이 증축인데,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에 4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증축입니다. 4가지. 4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이렇게 늘리든, 이렇게 늘리든, 이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든, 옆으로 퍼지든,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때 4가지를 암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뭘 늘려야 증축이냐.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기둥을 2개 늘렸다? 증축이냐? 틀려요. 창문틀 2개 늘렸다? 이게 아니고 뭘 늘려야 이게 딱 몇 가 넣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4가지를 넣는 것이 암기하는 거예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렇게 4가지. 4가지를 암기해야 돼.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 잘 나가요. 증축. 기존 건축을 썼는데 그 대지에다가 바로 건축 면적을 늘렸다, 연면적을 늘렸다, 층수를 늘렸다, 높이를 늘렸다. 4가지 암기. 뭐 할 것 없어. 4가지 딱 암기해버려. 암기하지 못하면 이건 꽝이에요. 잘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개축하고 재축, 이거 비교. 그리고 이거하고 이걸 또 연계해서 비교. 그래, 먼저,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개자가 고치다, 개예요. 고치다. 재는 다시다, 다시 제자예요. 다시 축자는. 그래, 이제 개축은 인간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계획적 의도로 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철거해요. 철거. 이 말이 중요해요. 철거하고 정전 그 대지에서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정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자하는 거예요.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든
일부를 철거하고 정정과 같은 규모 보면서 다시 축조하는 거예요. 다시 축조. 정정 규모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정정 규모를 이 말 중에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그래 이걸 전부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렇게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축조했다든가 아니면 더 적게 축조해도 돼요. 더 적게. 근데 이걸 정정 규모를 초과해가지고 크게 됐다. 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개출을 하지 않아요. 개출하지 않고 바로 정정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정정과 같은 규모 범위 내야 하는데 정정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면 그때는 신축이라고 해요. 신축이. 알겠죠? 정정 규모를 초과하면 뭐다고? 신축. 전부를 철거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하고 다시 축조하면 신축. 정정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아무튼 정정 규모 초과했다. 그러면 자 철거하고 전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더 크게 돼버렸다.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고 그랬어. 신축. 예컨대 기존에 건축물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돼버렸다. 그러면 뭐다고요? 신축이라고 그랬어. 신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축. 이 재축은 우리 인간 의사와 무관하게 천재지변.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 천재입니다. 폭설, 폭우. 땅에서 일어난 변란을 지변이라 합니다.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인데 기존 건축물이 썼는데 이것도 이 대전에 기존 건축물이 썼는데 기존 건축물이 멸시돼 버렸어. 멸시. 그것도 재해가 발생해서 아까 그런 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멸시란 말 중에 재해로 멸시 그 말이 키포인트예요. 그거. 재해로 멸시를 나왔어요. 멸시라는 것은 인간 의사와 무관해 사라진 거 말이에요. 멸실될 때는 일부 지붕 끝에만 날아갔다 이거 멸시 아니에요.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멸시 자체 뜻이 그래요. 멸시 자체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건물 사라진 거예요. 멸시됐다. 그래 천재변 그와 그 재해로 멸시됐다 그러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그 대지에다가 바로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아까 그대로. 이렇게 한다든가 더 적게. 이걸 재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시 복원시킬 때 더 크게 복원시킬 수도 있잖아요. 정정보다 더 크게 이렇게 복원시킬 수도 있거든. 이것은 절대 재축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 기존 건축물이 썼다. 이게 재해로 멸실됐다. 그래서 건물이 사라졌다. 멸시된 그 대지에서 다시 정전보다 더 크게 복원시켰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신축이 돼. 신축. 재축하면 정정 규모 보면서 다시 축조할 때만 재축이 된다. 이렇게. 자, 용어를 잘 비교해 두셔야 돼. 철거가 나왔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가 나왔다.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전부 철거되고 건축물은 대지가 되었다. 거기다 정정보다 더 크게 돼버렸다. 신축. 멸실이 나왔다. 재해로 멸실이 나왔다.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복원시키면 재축. 재해로 멸실됐는데 정정 규모를 더 초과해서 축조됐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이걸 잘 구분하는 거 시험 공부. 이해돼요? 재해로 멸실 그 말 나오면 일단 재축이 떠나야 돼. 재축이. 재해로 멸실 나왔는데 개축이 나왔다 그러면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연결 벌써 틀려본 거 아니에요. 이유를 분문하고. 철거가 나왔는데 철거란 말 나왔는데 뭐라고 하나 써놓고 그게 재축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유 분문하고. 짝지가 중요하다.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은 항상 짝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짝지. 이거 짝지 하는 거 시험 공부거든. 됐나요? 자, 그래 신축 자 보겠어요. 신축은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축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축은
신축은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세자로 뭐라 할까? 세자로. 나대지. 그럼 이제 출제인들이 그냥 나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에 있다가 건축물 이렇게 새로 축조하는 거 당연히 신축이랍니다. 이렇게. 나대에 있다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있다. 이것도 신축입니다. 새로울 시니까. 또 이것도 신축이에요. 자, 이 대지에 기존에 이렇게 주택이 있었어요.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었어요. 이렇게 주택. 단독 주택이 딱 존재하고 그 출입문 옆에다가 화장실 건물을 부속 건축물로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주된 건축, 이걸 부속 건축물을 하고,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있을 때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거 알겠나요? 주된 건축물 있을 때 등장하는 용어거든. 그래, 이 대지 안에서 주인은 주택이 주택. 이거 화장실 건물이면 이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대지에서 주인공을 주된 건축물이라고. 주된 건축물. 그리고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서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의 사용 관리 필요해서 축제해 놓은 이런 건축물 아까 부속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 뜻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예당초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 주된 건축물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부속 건축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부속 건축물만 있어도 법적으로 이것은 건축물이면 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이 사라졌거든. 주인공이 사라졌으니까 이거 물리적으로 부속 건축물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 건물의 이 대지 안에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의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한다. 축조하면은 바로 이것은 신축이라. 신축. 이해돼요? 알겠죠? 이게 중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뭐다고요? 신축이다. 이렇게 중에. 됐나요? 신축이란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로 안에 있어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포함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것은 봐봐. 순서. 이 대지에 여러분 주인공인데 이렇게 주된 건축물인 단독택을 딱 건축했어요. 단독택. 건축 면적 100종부터 잡고. 근데 이게 대문 옆에 화장실 건물이 없어가 불편해서 그 이후에 부속 건축물을 건축 면적 바로 20종부터 잡고 건폐를 초과해 보면서 축조하게 됐어요. 단독택 먼저 건축하고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 이거하고. 이렇게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것은 증축이 되는 증축. 뭐가 된다고요? 증축. 왜 증축이냐? 여기 하나의 대지 안에서 이 건축 면적이 원래 100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그래서 20이 더 추가돼서 그러면 건축 면적이 증가된 게 증가된 거.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이 세워지면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거든. 그러면 건축 면적 증가에 있어서 이 대지 안에 건축 면적 합계는 120점부터 되는 겁니다. 아까 건축 면적을 증가했게 되면 그때 뭐라고 했나요? 증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증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용어의 뜻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축은 다음 순환 때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금방 바로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바로 천재지변 그 바깥 제로 멸실됐다.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되면 이후 불문하고 재축이 되는 거예요. 재축이. 근데 정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가지고 다시 축조하면 그때는 신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정전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게 될 때 바로 설령 멸시되기 전에 그 대지 안에 세 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세 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1층짜리 세 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었어.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10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이것도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바닥 면적이 100으로 되면. 이것도 연면적 100이라고 그래. 100. 그러면 이 대잔의 연면적 합계는 얼마냐? 300이 돼요. 300. 그쵸? 연면적 합계는 300인데 이게 천재임이 발생해서 진이 발생해서 싹 쓰러져 버렸어요. 사라졌어. 진이 발생해서. 그 상태에서 복원시키 다시 이제 축조한다. 천재병 그 밖의 죄로 멸시됐다. 깨끗이 사라졌다. 연면적 합계 원래 얼마 있나요? 300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2층짜리 쳐. 각층 바닥면 100. 여기다 1층짜리 쳐요. 100. 그러면 이 건물의 이 대잔의 연면적 합계는 300 그대로 됐죠? 300제곱미터. 다만 한 동이 줄어들지만 층수는 늘어났죠. 그쵸? 이때도 그냥 재축이라 하는 거예요. 재축. 설령 층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높이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해돼요? 몸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종전 연면적 합계. 알겠죠? 또 봐봐. 아까 세동이 멸시돼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세동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복원시킬 때 4동으로 만들었어. 하나, 둘, 세 개, 4개 만들었어요. 4개 만들 때 이것은 100으로 바닥면적 잡고 이것은 50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연면적은 결국 얼마예요? 300이죠. 50, 100, 300밖에 안 되잖아요. 연면적 합계는. 그러나 뭐가 늘어났어? 동수는 늘어났죠. 한 동, 두 동, 세 동. 설령 동수가 기존의 것보다 초과했다 해도 몸만 벗어나지 않으면 연면적 합계만 초과하지 않으면 종전의 연면적 합계만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라 한다고요? 재축이라 재축. 알겠나요? 그냥 읽어두세요. 편하게. 읽어보시고 고민 좀 해보시고. 그래야 또 다음에 설명하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수 나있죠. 자, 우리가 봐보세요. 다음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일반 사인들 여기 보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을 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럴 때는 막무가내 건축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을 수 있을까요?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걸 건축허가 받는다 그래. 안전사업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경미한 것들 있잖아요. 경미한 것들은 그냥 신고서만 내면 신고증 받아와서 건축을 하도록 허용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인 이렇게 봐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래 건축법에서 우리가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 대상일 때 허가 받았는데 이런 걸 앞으로 공부를 할까요 우리가? 이때 허가권 누구고 신고 수리권자는 누군가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근데 이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일반 사인들 국민들이 아니라 이걸 건축할 때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소유의 건축물인 청와대 같은 거, 국가 소유의 뭐 정부 종합청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이 시청 건물 같은 거, 동사무소 이런 거 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이거든. 이런 것들을 공용 건축물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용 건축물이. 이런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 국가 지자체가 그 안을 허가권자하고 야 건축 좀 한다?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 건축협의라고 그래. 건축협의. 뭐 한다고요? 협의. 그래서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허가제 신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할 때 건축협의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셔요. 미리 들어주세요. 뭐가 적용된다고요? 협의. 우리 공법에서 무슨 행위할 때 야 허가받고 해. 신고하고 해. 행정관청에 가서 허가받고 해. 신고서 내고 해.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지자체 행정청에서 이걸 행정체를 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처에서 할 때는 협의제가 적용돼. 협의제. 딱 각인시켜 놓으세요. 뭐가 적용된다고요? 협의제. 알겠죠? 협의. 그래 건축할 때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건축 허가받는 경우가 있고 건축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 협의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하듯이 대순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될 때요. 건축해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 크게 고칠 수 있잖아요. 이걸 크게 고친다. 이걸 대순이라고. 대순. 이 대순할 때도 바로 허가 받아야 할 경우가 있고 신고할 경우가 있고 우리 민간인들은. 그리고 행정층인 국가 지자체는 바로 협의자가 충분히 협의자. 자, 그러면 이 크게 고치는 대순을 하게 될 때 우리 민간인은 허가받고 신고하는데 그때 대순이 무엇이냐? 이 뜻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순 뜻인데요. 대순이란 건축물을 기동할 때 건축물 할 때 건축 앞에다 말을 써봐요. 대순이라 이렇게 써버려요. 공부해줄게. 대수선이란 건축물로 기둥, 포, 내래벽, 주계단 등의 구조 A부 형태. A부 형태 그 말을 동그라미 탁 쳐서 눈에 띄게. A부 색채예요. A부 형태예요. A부 형태. 그래 A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수선, 변경, 증설한 것도 대선인데 다만 대선이 되려면 바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체크해. 그래 대손이라는 것은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박스 안에 있는 9가지 행위를 대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손관에서 1번 내래벽을 증설했다. 이때 증설했다, 해체했다. 있었던 내래벽을 없애는 것을 해체, 없었던 내래벽을 만들어 넣는 것을 증설합니다. 그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대손이라 하는 거예요. 대손이. 이 내래벽 면적이 얼마가 됐든 그때는 증설 해체할 때는 무조건 대손을 봅니다. 근데 내래벽 벽면적을 몇 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손인가 30제곱미터 이상. 그냥 내래벽이 있었는데 10제곱미터만 수선했다, 고쳤다, 약간 변경했다. 그때는 바로 그것은 대손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3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둥, 포, 지붕틀도 마찬가지예요.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건드려야 돼. 근데 증설과 해체할 때는 한 개만 해도 대손 됩니다. 그때 기둥, 포, 지붕틀 할 때 기둥 앞에는 일이 숨어 있어요. 포 앞에도 일이 숨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증설 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저기 8번, 9번 좀 봅시다. 다가구택 줄 것이고 다세택 줄 거예요. 여기 대선에서 주택이 2개 나옵니다. 2개의 주택의 공통점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5자가 나오죠. 5자. 다가구택도 5자. 다세택도 5자. 5자인 주택이 나와야 돼. 대선에 3자, 2자, 4자가 나오면 대선이 아니에요. 다중주택이라는 것도 있거든. 다중주택 4자죠. 아파트는 3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대선이 아니에요. 5자인 주택이 나와야 돼. 다가구택의 가구간, 다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다 대선입니다. 9번 예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도 대선,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도 대선이다. 가볍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3번 용도 변경 나왔죠. 1번 뜻을 보면 용도란 뜻이 나오죠. 건축물 용도가 뭐냐? 용도라 하면 그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 이게 뜻이에요. 그냥 잘 나오니까 그대로 읽어두셔요. 건축물 용도가 뭐냐? 그럼 그 뜻이 뜻 그대로 그냥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고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 이 건축물 용도는 분류할 때에 몇 개로 분류되어 있냐? 29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거든요. 건축물 용도 분류해가지고 29개가 나와요. 여기서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여기서 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 430페이지까지 건축물 용도 분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나갈 테니까요. 그걸 위주로 잘 정리해 보십시오. 이 건축물로 용도를 분류하기를 29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택인 건축물이 나와 있죠. 이 주택은 모든 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시설들을 근린 생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 주택하고 근린 생활시인 건축물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요. 단독주택인 건축물은요. 이 건축물 내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단독 소유권만 인정됩니다. 한 개만. 공동택은요. 이 하나인 건축물 주택 내에 이렇게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이 각각 인정될 수 있어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인데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공동택이라 합니다. 자, 시험 공부로서 단독택의 종류가 4개 있다. 4개가 뭐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공동택 역시 종류가 4가지 있다. 4가지 뭐냐? 이걸 기억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종류. 알겠죠? 묶어버려. 4개 묶어서 짝짓기. 공동택이 뭐가 있는가? 단독택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자, 이 공동택이 먼저 정리돼야 되겠는데 이 공동택은 약자로 아, 연, 다, 기 이렇게 기하세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죠.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특히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그 단독택의 종류는 자 총리가 도지사가 살고 있는 단독택인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가구주택이 있고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이 있고 이것도 아닌데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그걸 단독택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종류가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래 흔히 단독택의 대표는 것이 이거 있죠. 공동 대표는 이거겠죠. 그래서 앞에다 세우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시험 공부로서 이거 알면 돼. 공동택 종류 4가지 정확히 할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여기 다세대란 말 대신에 다가구가 나온다든가 다중 여러 개 들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걸 구분한 거 시험 공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은 다가구는 단독택 종류다 이걸 기하는 거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자, 시험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아파트 뜻이 뭐냐, 연립주택 뜻이 뭐냐, 다세대 뜻이 뭐냐, 이걸 기하는 시험 공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리고 다중이 뭐냐, 다가구 뭐냐,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걸 기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죠? 아파트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 여기 보니까 1층은 기둥 박아서 주차로 쓰였다. 이건 주택 아니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이걸 필로티 구조물 해야 필로티 구조.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이 층수가 최소한도 몇 개 이상 돼야 되냐? 5개. 최소한 5개. 이건 주택 아니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 이건 계산하지 않나요? 주택으로 쓰는 것이 최소한도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냐? 5개 이상. 주택으로 쓰이는 거예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5개 이상이면
5계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가 돼. 이유 불문하고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5층짜리 건물에 와서 아파트가 무조건 된다. 아파트다. 그럼 틀려요. 주택으로 쓰이고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은 돼야 돼. 그 다음 이제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 4계층이야. 4계층.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주차장이다. 주택이다. 이렇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최고 많아봐야 4계층 이하로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구분수요권 인정되고 그런 공동택인데 4계층 이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이 한 개 동 바닥면 작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냐 이하 이냐에 따라서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딱 체크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 작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짝짓기. 그리고 기숙사는 뭐 학생, 직장인이 바로 잠자기 한 시설에 불과하니까 각실은 취사 시설 부호는 없어야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택 뜻은 아셔야 돼요. 다중택은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하숙지 같은 집인데 각 방은 각 실의 방식, 각 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어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것은 각각 방마다 출입문이 독자로 주인야만 간섭받지 않고 대문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방 하나 있고 최소한도 부엌이 하나 있고 욕실이 있어야 바로 독립된 주거 형태인데 다중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리고 각 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된다. 다만 각 실에다 방에다가 욕실은 넣어줘도 괜찮다. 취사실은 부엌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봅시다. 다가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거예요. 바로 원룸 있잖아요. 원룸은 우리가 원룸 하지만은 법에서는 원룸을 안 써요. 다가구택이라고. 다가구택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돈 벌어서 원룸 하나 져가지고 새 받아먹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원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 법에서 뭐라 한다고요? 다가구택. 여러분 저 펜션 하나 져가지고 운영한다. 이것도 다 다가구택. 그래 이 다가구택은 많은 가구가 많을 따죠. 많은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 살아요. 공동택은 아니지만 단독택 들어가 살아 이렇게 다가구택. 많은 가구가 이 주택은 하나인데 주택은 건축 하나인데 여러 가구가 이 집 하나 얻어서 들어가고 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 살아요. 그래 이때 각 집은 이제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도 만들어주겠죠. 독립된 출입문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 있고 욕실 있고 취사용 부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근데 각 실은 각 방은 각 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구비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다가구를 인정받으려면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이 바닥면 작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되고 그리고 이 세대 건물을 하더라도 19개까지는 쪼갤 수 있지만 20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원룸 하나 져봐야 아무리 많이 쪼갠들 하나의 건물에다 19개까지 넣을 수 있지만 20개, 30개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몇 개까지는 쪼갤 수 있다고요? 19개. 19개 세대로 돼 있다. 이것은 공동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까 다가구는 단독택이라고 했잖아요. 공동택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은 이렇게 여러 가구로 쪼개져 있고 19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해도 구분소유권 인정되지 않아요. 구분소유권 인정될 수 없어. 세 가구 놔주세요. 3계층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 작계가 얼마 이하 되냐? 바로 660제곱미터 이하. 몇 세대 이하까지 쪼갤 수 있냐? 19개.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요표 해놨나요? 중요표 해놓으세요. 424페이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꼭 중요표 해놔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주택을 공부했잖아요. 이 지금 건축법은 이거 봐봐. 지금 우리가 건축물 용도 29개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이런 거 싹 건축할 때 건축을 적용해요. 이것도 주택이 또 건축이니까 이것도 다 지금 건축법을 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중에서도 29번까지 나오는 이 건축물 중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택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법. 알겠죠? 주택법은 바로 이 주택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뭐가 더 특별법이냐? 주택법이 특별법이에요. 주택법은 주택인 건축물에 한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다 해서 특별법이요. 건축법은 주택을 포함 건축물 전반에 건축할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어요. 일반법. 그런데요, 여기 봐보세요. 다음 주 이제 공부하지만 주택법은 이 단독택하고 공동택을 건축해서 사용할 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이해된가요? 근데 이 주택법은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만들었는데요. 이건 주택 건설 촉진법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지금 이제 이걸 빼버리고 주택법 이렇게 바꿨습니다면은 법을 이름 바꿨어요. 과거에 이 박정희 정권 시대에 왜 주택 건설 촉진법을 만드냐면은 이 도시에 막 인구가 농촌에서 유입돼서 주택난이 발생하여 주택을 대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주택을 막 만들어가지고 대규모 만들어서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적을 좀 도모하자 해서 주택 건설 촉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 촉진하려고. 근데 그 법에 따라 어마어마한 주택이 건설 공급되었는데 그 외에 이제 사후관리도 문제가 됐어. 사후관리. 또 공급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면에 이걸 적용하겠다 해서 건설 촉진 빼버리시면 주택법이라 쓰고 있습니다만은 주택법은 이 단독택을 한두 채 만들 때는 한두 채 건설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단독택이 됐든 공동택이 됐든 한꺼번에 과거는 20회 했는데 20개 했는데 최근에 양을 조정해서 30개 이상 30개 이상 단독택을 한 집 두 집이란 말 쓸 때 호란 말 쓰는데 최소한도 30호 이상 대규모로 건설하고자 한다. 또 공동택을 한꺼번에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나가려고 한다. 그럴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주택법.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한꺼번에 단독택을 30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고 싶다. 공동택을 한꺼번에 30세 이상 건설 공급하고 싶다. 그때는 무슨 법이 시킨 대로 해야 되냐? 주택법. 그때 주택법 따라 그런 사업을 한 자를 사업주체를 하는데 사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주택법 따라 사업계획서 받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공급할 때도요. 돈 많은 친구한테 무조건 막 10채 100개 사가라 할 수 없어요. 주택 공급할 때도 또 규제받아 이제. 바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등등 이렇게 바로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더 세게. 그래 아무튼 주택법은 이 건축물 전반에 대해 건축생활 때 적용이 아니라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적용된 법이다 이렇게 하셔. 그때 주택도 몇 개 이상 건설 공급할 때요? 30개 기하세 30호 이상 30호 이상 이런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조성할 때 1만 정도 이상으로 조성할 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이다. 여러분이 그래 돈 벌어가지고 주택을 단독택 이렇게 5개를 지으려고 그래 한 번에 5개 하나 둘 한꺼번에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법에 시킨 대로 해야 되냐? 건축법. 29개까지는 건축법. 30개 이상부터는 주택법. 이해되죠? 다음에 이제 그래 주택법은 그래서 여기 봐봐. 주택 중에서도 단독택과 공동택에 대해서 적용했는데 이 단독택도 이런 거 아니고요. 봐봐. 이런 걸 건축 공급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냥 이거 단독택을 이렇게 하나 둘 30호 이상 질 때 바로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음 이제 주택법 들어갈 때 봐봐요. 주택법상 단독택은 이렇게 봐봐요. 주택법상 단독택은 바로 다중, 다가구,
그게 아니고. 자, 주택법상 단독택은 공간만 빼고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단독,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동택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기숙사는 빠져. 기숙사는 우리 국민에게 건설 공급에서 분양할 게 못 되거든. 그래서 이건 빠집니다. 주택법상 공동택 하면 몇 가지를 말하냐?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공간도 우리 국민에게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총리가 살고 있고 뭐 도지사가 사는 집이니까. 다음에 저 주택법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주택법을 살짝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은 다음 주 할 건데 538페이지 있어요. 538페이지. 주택법이 나왔죠? 538페이지 보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찾았나요? 530페이지 보면 주택이란 가로 1번 두 가지가 있다. 단독과 공동택 되고 이 중 단독택은 우리 보았던 단독택 다중 다가구를 말한다.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묶어놓고 넘어옵시다. 주택법상 단독택은 세 가지가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세 개를 묶어놓고 539페이지 공동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 세 가지. 딱 묶어놔버려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단독택 종류, 공동택 종류하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택 종류 네 가지, 공동택 종류 네 가지 약간 차이가 있죠. 다시 원점 넘어옵니다. 원점 넘어오셔서 이제 424페이지 있잖아요. 자, 클린 생활시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로서 가까울 건 이웃린,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는 생활시설 클린 생활시설인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자주 빈번하게 저렴한 비용 가지고 이용하면 그걸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해 놓고 있고 근린 생활시설 약속 근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는 아니고 가끔 또 이용 빈도수도 적고 이용할 때 이용료도 비싸면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 뭐냐,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